카페 알바생이 서버 소리를 알아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눈빛이었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고 그 눈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앞치마를 입고 서 있었고 손이 떨렸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들은 소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틀리면 창피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상장 회의가 진행되던 그 순간 회사 서버에 누군가 몰래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고층 유리 건물 2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보통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넥스트웨이브라는 IT 스타트업이 코스닥 상장, 즉 주식시장에 회사 이름을 올리기 위한 마지막 최종 보고 자리였습니다. 상장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일반 시민들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 도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은 흰색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1층에 자리한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이도윤이었습니다. 24살. 대학 장학금이 끊긴 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건물 카페에 취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에 힘을 주고 회의실 안으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손을 바지춤에 문질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CFO, 즉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최고 재무 책임자 박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나가세요.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회사의 임원들, 투자사 관계자들, 법무 담당자들. 이 자리에 아르바이트생이 끼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전 자신이 들은 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회의실 서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회의실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태진은 콧방귀를 뀌듯 말했어요. 카페 알바생이 서버 소리를 알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서버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표 한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는 청년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섣불리 무시하지도 당장 믿지도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도윤입니다. 대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끝나고 다시 오세요. 도윤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틀리면 어쩌지. 그냥 환청이었으면 어쩌지. 그러나 그가 들은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서버가 외부 신호를 받아들일 때 나는 바로 그 특유의 접속음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절대음감이 있었어요. 절대음감이란 음악을 배우지 않아도 어떤 소리든 그 음의 높낮이와 특성을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악기 소리뿐 아니라 기계 소리, 전기 신호음까지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구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처럼 도윤은 누구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대표 한선우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서버란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대형 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상장을 앞둔 회사에게 서버 보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한선우는 서버 화면을 천천히 살폈어요. 처음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면 한쪽 구석에서 작은 경고창이 떠올랐어요. 외부 IP 접속 기록 확인됨.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외부 IP란 회사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누군가 이 서버에 몰래 연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 시각은 오전 회의가 진행되던 그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도윤의 말이 옳았습니다. 대표는 그 자리에서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대표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다가 대표를 보고 굳었어요. 어제 그 말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절대 음감이에요. 기계 소리도 음이 달라요. 어제는 분명히 접속음이었어요. 대표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그 점이 신뢰를 만들었어요. 회사로 와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까?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보안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버실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서버들 앞에 섰습니다. 서버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소리들 사이에서 그는 오직 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입니다. 보안팀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5분이 흘렀어요. 보안팀장이 조용히 외부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도윤 몰래 실험으로. 도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접속했습니다. 보안팀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로그인 기록이 방금 생성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연입니다. 대표는 낮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우연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은 도윤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의 집 현관에 쾅쾅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말투였어요. 이도윤 나와. 회사 자료 빼돌렸지? 도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알고 계세요?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신고자는 회사 대표입니다.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그를 믿는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그 온기 어린 눈빛이 이제는 선명하게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 이도윤의 노트북에서 기밀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안팀 보고가 올라왔어요. 대표 한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박태진이 말했어요. 대표님, 감정에 치우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워졌어요. 증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부 제보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유치장, 차가운 형광등 아래 도윤은 철창을 붙잡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대표님도 절 믿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울다 말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됐어. 누군가 내 노트북에 파일을 심은 거야.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제 들었던 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접속음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딱 한 번 끊겼어요. 그건 외부 해킹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경로를 돌린 우회 접속의 패턴이었어요.
VPN 우회 접속이란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마치 외부에서 접속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외부인이 해킹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범인은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각 대표 한선우는 혼자 CCTV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버실 출입 기록을 한 컷씩 되감았습니다. 화면이 한 장면에서 멈췄어요.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인물. 박태진이었습니다. 시간은 접속 기록보다 7분 앞서 있었습니다. 한선우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경찰은 도윤을 석방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어요. 회사 앞에 나오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표 한선우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대표였어요. 미안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절 믿으세요? 한선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버티겠습니다. 도윤의 눈이 젖었어요.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멀리 건물 모퉁이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태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2단계 시작합니다.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8시 포털 뉴스 메인 화면에 굵은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상장 앞둔 넥스트웨이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스마트폰을 보던 수만 명의 시민들이 기사 제목을 클릭했습니다. 넥스트웨이브의 주가는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어요.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며 문의를 쏟아냈습니다. 대표 한선우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기사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이 보고했어요. 언론에 흘린 쪽은 익명 제보입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박태진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빠른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선긋기란 회사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규정해 회사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도윤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시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선우의 눈이 박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박태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작은 원룸방 안에서 기사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이제 끝난 건가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대표 한선우. 도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회사로 오십시오. 도윤은 망설였어요. 그러나 결국 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어요. 대표실 안. 두꺼운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대표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윽고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회의 당일 누군가 회의 시작 전에 서버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대표는 천천히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태진 이사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럼 왜 저를?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 노트북에 파일을 심은 것 같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그날 서버 소리 아직 기억해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도윤은 메모지를 꺼내 손으로 파형을 그렸습니다. 구불거리는 선이 중간에 한 번 끊겼다 다시 이어졌어요.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오면 접속음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중간에 딱 한 번 끊겼어요.
이건 내부에서 경로를 돌린 흔적입니다.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표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 긴급 소집.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대표님, 상장을 연기해야 합니다. 시장 신뢰가 먼저입니다. 박태진도 말을 거들었어요. 투자자 이탈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대표는 자료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내부 감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내부 감사란 회사 안에서 잘못된 일이 없었는지 내부 인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하면 오히려 의혹이 커집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험한 건 진실을 미루는 겁니다. 박태진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 텅 빈 회사 사무실. 박태진은 혼자 어두운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대표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말했어요. 그럼 2단계로 갑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태진의 컴퓨터 화면에는 대량 데이터 삭제 예약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실행 예정 시간은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날 아침에야 드러났죠.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도윤은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로그란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록하는 접속 및 행동의 이력을 말합니다. 대표님, 이 시간대를 보세요. 대표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그 속 시간과 박태진의 출입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확정적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대량 삭제 명령이 실행 중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안팀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서버의 데이터를 전부 지우고 있습니다. 한선우가 외쳤어요. 전원 차단하십시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19, 8.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백업 서버가 있습니다. 우회 차단 가능합니다. 한선우가 결단했습니다. 지금 즉시 실행하십시오. 5, 4, 3.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서버실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다가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글씨가 떴어요. 삭제 실패.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터는 살아있습니다. 대표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박태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표가 천천히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내부 감사에 협조하십시오. 박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의심하십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충돌했습니다. 그 순간 박태진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증거 이전 완료.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올라갔어요. 대표님, 이미 늦었습니다. 조용한 회사 복도에 그 말이 긴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아침 9시 12분. 감사팀의 보고가 대표 집무실로 올라왔어요. 삭제 시도 계정은 박태진 이사 권한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제 계정이 도용된 겁니다. 해킹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선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침묵.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간 서버실 출입 기록도 이사님이셨습니다. 박태진의 시선이 날카롭게 도윤에게 꽂혔습니다. 알바생이 감사에 참여합니까?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로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직무를 정지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박태진은 천천히 두려움 없이 웃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단정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간 박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슬쩍 확인하더니
그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해외 계좌 정리 완료. 대표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외 계좌가 있습니까? 박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팩스로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즉 나라의 금융 질서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온 문서였습니다. 넥스트웨이브 비자금 의혹 관련 조사 예정 통보.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선우는 공문을 들여다봤어요. 비자금이라니요. 누구 명의입니까? 박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명의로 개설된 싱가포르 계좌입니다. 한선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제 명의라고요? 이미 자료는 금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한선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뒤 금융감독원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양복 차림의 조사관이 앉았어요. 대표님,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선우는 직접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어요. 이름만 도용된 것입니다. 조사관은 차분했어요. 전자서명 기록이 있습니다. 도윤의 눈에 뭔가가 번뜩였어요. 전자서명 생성 시각이 언제입니까? 조사관이 날짜를 대자마자 도윤은 자신의 노트에 기록해둔 서버 접속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 시간이 서버 이상 접속 시간과 겹칩니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도윤은 모니터를 돌려 조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명이 생성된 IP가 내부 우회 경로입니다. 외부 해킹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누군가가 서명을 위조했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들었던 접속음, 녹음해 두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요?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짧은 끊김 다시 위잉.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 끊김 소리 아시겠습니까? VPN 내부 우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신호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이 끊김이 없어야 합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서버 로그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태진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불을 끄려던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선우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마주봤습니다. 한선우가 먼저 물었어요. 왜 이런 겁니까? 오래 함께 했는데. 박태진은 고개를 들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팔 생각이셨잖습니까? 혼자 결정하셨잖아요. 한선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박태진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저는 창업 멤버였습니다. 처음부터 함께였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워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회사를 무너뜨린 겁니까? 박태진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새 주인을 찾은 겁니다. 한선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외부 투자사입니까? 박태진은 대답 대신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조사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과 달리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해외 계좌 전자서명은 내부 생성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접속 계정은 박태진 이사 권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한선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태진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도윤은 가슴 한쪽이 풀리는 듯 했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데 조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자금 일부는 이미 해외로 이전되었어요. 한선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얼마입니까? 약 3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0억. 그 숫자가 공중에 걸렸습니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미 늦은 건가요?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추적 가능해요. 그 순간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뉴스 속보입니다. 화면에 굵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넥스트 웨이브 최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대표님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투자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블루크레스트 파트너스. 대표의 지분은 이미 희석되어 있었어요. 희석이란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크기의 파이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한 사람 몫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박태진은 이미 지분을 넘기고 사라진 뒤였어요. 그 시각 공항. 출국 심사대 앞에 박태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제 막 이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사님, 출국 금지 신청 들어갔습니다. 박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태진 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렸습니다. 박태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공항 입구 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경제부 기자들이었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이 들어간 직후 누군가 제보를 넣은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박태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공항 전광판 불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도망치려 했던 남자의 얼굴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선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태진 뒤에는 아직 더 큰 손이 있었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항 체포 소식은 곧바로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넥스트 웨이브 전 CFO 박태진, 공항에서 긴급 체포.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대표 한선우는 짧게 입장을 밝혔어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00억 원의 행방은 확인됐습니까? 한선우는 잠시 멈췄어요. 추적 중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회사 안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분 21% 블루크레스트 파트너스가 인수했습니다. 블루크레스트 파트너스.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 회사 어디입니까? 해외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비공개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개 펀드와 달리 큰 돈을 가진 특정 투자자들끼리 비밀스럽게 운용합니다. 실소유주는 비공개입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호적인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 경영권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경영권 참여란 단순히 주식을 사서 배당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 방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태진 이사가 넘긴 겁니다. 자기 손에 피가 묻기 전에 회사를 팔아버린 거예요. 대표는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판을 짰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접견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한선우와 박태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왜 블루크레스트입니까? 박태진은 담담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팔렸습니다. 한선우의 턱이 굳었어요. 300억은 어디 있습니까? 박태진은 잠시 한선우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어디에? 대표님 회사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선우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환사채 형태로 들어갔어요. 전환사채란 처음에는 빌려준 돈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특수한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빌려줬지만 나중에 회사 주인이 되겠다는 약속이 담긴 돈입니다. 곧 의결권으로 바뀔 겁니다. 한선우의 숨이 가빠졌어요. 당신은 회사를 넘긴 게 아니라 아예 장악하게 만든 겁니다. 박태진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대표님은 혼자 회사를 지키려 했잖아요. 저는 팔아서 살리려 했어요.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한선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박태진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 도윤은 서버 로그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상해요.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300억이 회사로 들어온 날짜를 보세요. 제가 처음 서버 이상음을 들은 바로 그날과 같습니다. 한선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이라고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미 자금 이동이 있었어요. 기밀 유출 사건은 진짜 음모, 즉 지분 매각과 전환사채 발행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한선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판을 짠 거예요. 나는 그 판 위에서 놀아났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블루크레스트 측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서늘하고도 단아한 인상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블루크레스트 한국 담당 이사 윤설인입니다. 한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영권 참여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윤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최대 주주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런데 윤설인의 시선이 잠시 도윤에게 머물렀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쪽이 이도윤 씨입니까? 도윤은 놀랐어요. 저를 아세요? 생각보다 빨리 만났네요. 한선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윤설이는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도윤 씨는 12년 전 이 회사 초기 투자자의 아들입니다. 정적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공장 기사였어요. 윤설인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고 이정훈 씨, 넥스트웨이브 시드 투자자였습니다. 시드 투자란 회사가 막 시작할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순간에 가장 먼저 돈을 댄 사람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한선우의 손이 굳었어요. 그 이름, 오래전 기억이 흘러올랐습니다. 창업 첫 해 자금이 바닥났을 때였습니다. 은행도 투자사도 모두 거절했을 때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온 남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정훈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몇 달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선우는 눈을 감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라고요? 윤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매각 처리했습니다. 한선우의 눈이 굳었어요. 누가 처리했습니까? 박태진 이사였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 집이 망한 게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가난해진 집, 어머니가 밤낮 일해도 부족했던 생활비, 장학금을 잃고 카페 알바를 시작한 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설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블루크레스트는 그 지분의 행방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회수했습니다. 한선우가 물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공동 경영입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이 회사 사람이었다고요.
한선우는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회의실 안에 오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12년이 담겨 있었죠. 윤설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진짜 싸움. 그렇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설이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200억 원 규모 초기 지분 매각 계약서입니다. 한선우의 시선이 굳었어요. 그 계약은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존재는 했습니다. 다만 서명이 문제였죠. 도윤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 이정훈 씨 사망 일주일 뒤에 체결되었습니다. 한선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사망 직후라고요? 네. 매수자는 박태진 이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이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란 특정 거래나 사업 하나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회사를 말합니다. 법인을 내세워 거래를 하면 실제 배우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거래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기가 식었습니다. 도윤의 숨이 가빠졌어요. 그럼 아버지 지분을 가져간 겁니까? 윤설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명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조사실. 검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망 직후 지분 매각 설명하시겠습니까? 박태진은 침착했습니다. 유족 동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족은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법적 보호자 서명이 있습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법적 보호자가 본인이었습니다. 박태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오래 유지해온 평정심의 균열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도윤은 대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상사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가 아니었죠. 대표님은 몰랐습니까? 한선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금난이 급했어요. 초기 투자자 지분 정리를 태진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눈이 무거워졌어요. 세부 계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어요. 그게 제 아버지였어요. 한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부주의를 만들었는지 지금에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은 담담했어요. 책임은 진실로 하세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설이는 사무실에서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블루크레스트 본사 관계자가 있었어요. 사고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닙니까? 윤설이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브레이크 파열 흔적이 인위적입니다. 누가 개입했습니까? 정비소가 박태진 이사 차량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정비소에서 이정훈 씨 차량도 마지막 점검을 받았습니다. 화면 너머 인물이 낮게 말했습니다. 살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어요. 다음 날 도윤은 아버지의 교통사고 블랙박스 복원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12년 전 사고 현장의 소리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잡음 제거 작업을 마친 파일에는 사고 직전의 대화가 흐릿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헤드셋을 쓰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이즈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약서 정리됐습니까?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 그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파형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교 분석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일치 대상 회사 사회이사 최강현. 음성 일치율 92%. 사회이사란 회사 내부 임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된 이사를 말합니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지만 때로는 오히려 내부를 조종하는 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도윤의 손이 차가워졌어요. 대표실. 도윤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선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강현이라고요.
음성 일치율 92%입니다. 한선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판을 설계한 겁니다. 박태진은 도구였고 최강현이 진짜 배우였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최강현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최강현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점잖은 노신사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있다 들었는데요. 한선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2년 전 사고 기억하십니까? 최강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날 통화 당신이었습니다. 최강현은 천천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차갑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한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말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강현은 웃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곧 확보하겠습니다. 최강현은 아무렇지 않게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 예상보다 빨리 찾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 정리합니까? 최강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판이 거의 완성됐거든요. 마지막 수만 두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 간판 불빛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끝을 봅시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향해 있었어요. 새벽 5시 40분. 서버실 안. 모니터 불빛만이 좁은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헤드셋을 끼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다시 그리고 또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정리됐습니까? 잡음을 제거하자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파형을 확대했습니다. 비교 대상과 나란히 놓았어요. 음성 지문 일치율 94%. 최강현. 도윤은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뜨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대표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설인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음성 분석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흐름도 정리됐습니다. 한선우가 다가왔어요. 사고 일주일 뒤 블루크레스트 설립 자금으로 보험금 일부가 유입되었습니다. 한선우의 눈이 굳었어요. 사고 직후 회사 설립이라.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도윤이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분을 빼앗고 사고로 정리하고 회사를 다시 사들이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12년을 내다본 계획이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한편에 최강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한선우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12년 전 사고와 지분 매각, 그리고 최근 경영권 개입 시도까지 하나로 연결됩니다. 최강현은 차분했어요. 추측입니다. 도윤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회의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약서 정리됐습니까?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윤설인이 말했어요. 외부 음성 감정 결과 최강현 이사와 일치합니다. 최강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조작입니다. 한선우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설명하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강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시 투자계약 정리를 논의한 것은 맞습니다. 이사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브레이크 정비소는 왜 같은 곳입니까? 이사님 차량과 아버지 차량, 2대 모두 같은 정비소였습니다. 최강현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 2명이 들어섰어요. 최강현 씨,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맡은 직무를 악용해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준 행위를 말합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강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선우가 말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최강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진실이 항상 정의는 아닙니다.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밝혀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최강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사들이 어수선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녁 회사 옥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흔들렸어요. 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선우가 그의 옆에 다가왔어요. 후회합니까? 도윤은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지금도 무서워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한선우는 오래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도 12년 전에 멈췄죠. 도윤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당시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브레이크 관련 의혹이었어요. 한선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였어요. 투자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상장 준비가 있었어요. 그 보고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잊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세요. 한선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 2개가 동시에 떴습니다. 최강현 12년 전 투자 사고 관련 재수사 착수, 블루크레스트 불법 자금 조성 혐의 압수수색. 윤서린이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블루크레스트 본사에서도 협조하기로 했어요. 대표가 물었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윤서린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집은 원상 복구, 그리고 공동 경영 유지입니다.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제 지분이요? 윤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분입니다. 서버실. 도윤이 다시 헤드셋을 착용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상 신호는 없었습니다. 한선우가 옆에 서서 물었어요. 이번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소리는 아닙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최강현 보석 신청. 도윤의 눈이 굳었습니다. 한선우의 시선도 단단해졌어요. 보석이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내고 구금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법원 앞.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최강현 보석 신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법원 앞 계단 아래에서 멀찍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사고 현장에도 비가 내렸어요. 아버지가 실려간 병원 복도에도 장례식장에도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였어요. 마치 오래된 비처럼 비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강현은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단련해온 평정심이었어요. 투자 실패를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순 투자 실패라면 왜 사고 직전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까?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했을 것입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펼쳐졌어요. 사고 48시간 전, 대량 매도, 그리고 보험 계약 변경.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계약서 정리됐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본인 음성 맞습니까? 최강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투자 계약 정리였습니다. 검사가 다가섰어요. 사고와는 무관합니까?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정비소 직원의 진술서였습니다. 브레이크 부품 교체 요청은 최강현 씨 비서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무거워졌습니다. 설명하시죠. 최강현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60대 노신사의 표면 아래에 있던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어요.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형님은 회사를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밀려날 위치였습니다. 검사가 낮게 그러나 분명히 물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유도했습니까?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최강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사고를 원한 건 아닙니다.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다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법정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한 가족이 12년을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판결은 보석 기각이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강현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회사는 냉정해야 한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냉정과 비겁은 다르다는 것을, 이익과 생명을 저울질하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비겁입니다. 그는 이제 그 차이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넥스트웨이브 회의실에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대표 한선우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고 이정훈 씨의 지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 이도윤 씨에게 반환됩니다. 박수가 조용히 퍼졌어요. 서류상 처리였지만 그 무게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숫자였어요.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손이 떨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 회의실에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던 청년이 지금 주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목이 잠겼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약속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 이익이 아닌 삶. 그것이 이 회사가 앞으로 지향할 방향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옥상, 윤설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도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흐리던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맑게 빛났어요. 아니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설인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가 달리고 세상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도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조용한 기계음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오늘은 이상 신호가 없었어요. 한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는 소리입니다. 회사 로고가 모니터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불빛이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사람을 잃었던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묻었던 자리에서 다시 진실이 솟아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도윤이라는 청년이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소리를 믿었습니다. 남들이 알바가 뭘 알아라고 했을 때도, 경찰이 수갑을 채웠을 때도, 대표마저 그를 의심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진실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한 음의 차이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0.5초의 끊김으로,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그날의 접속음으로. 그러나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윤의 귀가 필요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